2024년 북한 영변핵 시설 책임자 딸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목숨을 건 채로 탈북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령입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영변 핵시설의 책임자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평양의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주체 사상탑이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는 늘 최우등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특히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대단한 특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만경대 유희장에 가셨어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도 행복해하셨죠.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특히 명절 때면 고기와 과일이 가득한 상을 차리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정말 특별한 거였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혜령아,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란다. 내 아버지가 그걸 위해 일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자랑스럽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님 동상 앞에서 꼭 인사를 드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소년단 활동을 했어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죠. 저는 항상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는 외국 책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구해오신 거였죠. 물론 그건 허가받은 것들이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대동강 근처로 산책을 가곤 했어요. 강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보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걸으시면서 우리 혜령이가 커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씀대로 될 줄 알았어요. 매년 여름이면 송도원 국제소년단야 영소에도 갔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즐거웠죠.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낮에는 해수욕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때는 이런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행복은 진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리던 특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래서 더욱 그리운 시간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진실들이 이제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그때의 추억들은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하고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방사선에 노출되셨다는 게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점점 야위어 가셨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가족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슬그머니 멀어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아버지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가족에게 24시간 안에 평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짐을 제대로 싸지도 못한 채 회령으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그곳은 평양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낡은 집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악화되어 가셨어요. 밤마다 기침을 하시면서도 저희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매일 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평양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다들 저희를 경계했거든요. 저는 학교도 그만둬야 했어요.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를 걱정하셨죠. 혜량아, 내가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그저 조용히 산골짜기에 아버지를 묻었죠. 예전 같았으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저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사셨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밀수였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회령은 중국과 가까워서 밀수가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죠. 중국산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왔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핵시설이 결국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게 너무 비통했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앉히시더니 혜령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죠. 처음 기차에 올랐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가방 안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가득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모험이 필요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언제 단속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보안원이 뇌물을 받는지, 어느 시간대가 단속이 심한지 파악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다들 살아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밀수망이 형성됐어요. 하루는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서 갑자기 검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 가방에는 중국산 약품들이 가득했죠. 발각되면 감옥행이 확실했어요. 다행히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자기 짐인 척 받아들고 계시다가 검열이 끝나고 나서 돌려주셨죠.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탈북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단속반에 쫓기다가 기차 화장실에 숨어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거기서 숨죽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밀수로 번 돈으로 어머니 약도 사고 쌀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어느 날 단속반이 우리 집을 급습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물건을 모두 처분한 뒤였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 즈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몰래 돌아다니는 DVD였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저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유증도 있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많이 쇠약해지셨죠. 의사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탈북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아는 언니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갔다더라고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부터 진지하게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모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죠.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나중에 제 탈북을 도와주시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목사님은 자주 회령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요.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밤마다 어머니와 속삭이듯 의논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위험하고 두려운 선택이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죠.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 경로도 정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잘 살아보고 올게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죠. 내일이야.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옷 몇 벌이랑 사진 한 장. 더 많이 가져가고 싶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수상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는 밤새 울면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진짜 가도 되는 걸까? 저도 솔직히 겁났지만 용기를 내야 했죠. 새벽 4시. 저희 집을 나설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걸음소리 하나에도 놀라고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목사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가는데 그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국경 수비대 때문에 산길로만 다녀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체력이 안 좋으셔서 자주 쉬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들키면 끝이니까요. 밤이 되어서야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기만 건너면 자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살도 세 보이고 수심도 깊어 보이고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준비해뒀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죠.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타야 하는데 진짜 이 작은 배로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죠. 물이 진짜 차가웠어요. 한겨울이라 그런지 보트에 물이 자꾸 튀어서 온몸이 다 젖었는데 추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노를 저었죠.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수비대 손전등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숨도 못 쉬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다행히 우리를 못 본 건지 손전등이 다른 쪽으로 비추더라고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무시고 계셨고 근데 이제 시작이었죠. 중국에서도 숨어 다녀야 했으니까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문을 전부 가려놔서 바깥은 하나도 안 보였죠. 그냥 막연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중국에서는 산골 마을의 한 농가에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말소리조차 내면 안 됐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하늘인데 여기선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라오스로 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어요. 밤에만 이동해야 했고 낮에는 정글 속에 숨어 있어야 했거든요. 뱀이랑 벌레들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국경 수비대였죠. 어머니가 많이 지치셔서 제가 업고 가기도 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 울면서 땅에 엎드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에 난민 수용소에서 2달을 보냈는데 그때는 그냥 행복했어요.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도망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마지막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그때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서 조용히 우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때의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는데 심사관이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해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혜령아, 우리 이제 진짜 살아도 되는 거지.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제는 정말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죠. 컴퓨터도 처음 배우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우고, 모든 게 신기하고 어려웠어요. 퇴소하고 나서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월세 낼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알아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몰라서 한참 헤맸죠. 어머니 탈북 자금 마련하는 게 제일 급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식당일, 잠도 못 자고 일했죠. 그러다 한국어도 늘고 일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손님들이 가끔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던지.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웃는 모습도 보이시고 대학 검정고시 공부도 시작했어요. 야간 학원 다니면서 독학했죠. 아버지가 늘 공부해라 하시던 게 생각나서 결국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로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어머니도 건강 회복하시고 저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살 것 같아요. 북한 인권단체에서 처음 강연했을 때가 기억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청중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틈틈이 강연도 다녔어요. 처음엔 무섭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예전엔 조용히 살자고 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죠. 가끔 아버지 얘기도 하세요. 내 아버지도 이걸 보면 좋아하실 거야. 북한에서의 기억,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가 떠오를 때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는 그 아픔을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은 탈북 청소년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제 모습이 보여서 더 열심히 돕게 되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두만강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